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에는 이러한 증시격언이 있습니다. 황소와 곰은 수익을 낼지언정 돼지는 죽음이다. 이러한 격언이 있는데요.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다면 어떠한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돼지처럼 무지하고 그리고 탐욕만 부린다면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유가, 그리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만의 소신 가지고 시장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윤정도의 Y 시간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준비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Y. 예, 이번 주에는 환율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전에는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준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하고 연동이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환율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의 주관을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화면 놓고 보면서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엔화 인덱스예요. 그래서 엔화 부분이 워낙 급격하게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엔화 부분이 왜 약세를 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엔화의 약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달러화 인덱스 부분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부분은 금리 부분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달러화 인덱스로 표출이 됐습니다. 역시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달러화 인덱스 부분에 가파른 상승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리가 더더욱 강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달러화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공포심을 유발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달러화 부분의 구조적인 강세 부분에 대한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 요인이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글로벌 경기에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 지속될까 부분. 다시 얘기한다면은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쪽은 미국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와 인덱스는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기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지금의 달러화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돼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오버슈팅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세를 띠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원엔 환율의 부분,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엔 환율의 부분의 부담 요인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악재라고 본다면 악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지표들을 놓고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지표입니다. 신흥국 시장의 MSCI 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논의했던 기간과 그리고 시행했던 기간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MSCI 주가 지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맨 왼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의 등락폭이 없죠. 1% 미만 단위에서의 등락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들 조금 빨리 넘겨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자본 유출입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심각하게 자본이 나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뭐 몇 %씩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부터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놓고 보시게 되면요.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정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 요인을 체크해 놓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 가장 문제가 됐었을 때가 2008년도가 되겠죠. 리먼 브러더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대략 700bp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60bp 선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유가라든가 환율, 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율입니다. 주식수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놓고 보시게 되면은 보유 비율,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놓고 보실 때에도 현재 기준에서는 특이한 동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가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면적인 면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예전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충격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좀 감춰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사실 지금의 위치가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앞전에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1차 유로존 위기, 2차 유로존 위기, 뭐 3차 유로존 위기까지 있었지만은 이러한 추세 부분이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환율 변동폭이 확대됐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특히 어떤 부분이 되겠죠? 수출입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놓고 보실 부분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중국 수출도 많기 때문에 대중국 쪽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위안화와 달러의 흐름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 부분이 살짝 표출되고 있는데요. 거의 전체 추세에서는 전혀 우려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보시게 되면요. 원과 위안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 살짝 문제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 추세 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놓고 보겠습니다. 원엔 환율입니다. 지금 엔화의 약세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전을 놓고 보시면요. 저 왼쪽 편의 바닥이 놓여진 부분이 2007년이라는 거예요. 2007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여유가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무슨 환율에 대한 환율 전쟁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러한 부분은 우려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GDP의 대략 60% 이상이 수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제 대금이 무엇으로 결제가 되죠?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수까지는 비교를 안 해드렸어요. 다만 원달러 환율 지금에 대해서 뭐 다음 주에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잘 놓고 보세요. 현재 기준의 엔화 약세 부분 또 혹은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부분. 그럼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0년대 중반 때 수출이 또 호조에 있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1100원대에 놓여지면서 수출주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문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요. 환율 부분에 대한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왜?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그리고 거의 뭐 기축통화에 가까운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그리고 기축통화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간중간 듣는 얘기가 뭐가 있죠?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통상 압력을 넣게 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가끔씩 언급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급에서의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멈춰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과 함께 인덱스를 강화시키겠다. 달러 인덱스를 계속 용인하겠다. 강세로 용인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고 보여드렸던 이러한 지표를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여러분들의 주관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부담 요인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엔화 하락에 대해서 우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엔화 하락의 수혜주도 놓고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좀 작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녹화방송 보시면서 차분하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러한 국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실 종목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정도의 Y 시간에 오늘은 환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 무서운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가 부분도 공포스러웠지만 결국 윤정두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들, 항공주들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부분, 금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마시고 그 안에 놓여진 수혜주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요, 종목에 대한 그 종목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특징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난주 2주 전과는 비교해서 좀 다른 종목군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왜곡된 해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일봉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일단 바닥에서부터 돌려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7%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 금액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2천억 원 이상의 매집이 단행된 거죠. 4조 이상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이 바닥권의 최저점에 놓여 있을 때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NC소프트의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인 넥슨 재팬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다는 거죠. 편입을 하고 며칠 이후에 지분 신고를 합니다. 15% 이상의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희한하게도 그 지분 신고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생각하실 거예요. 윤정두는 왜 다 지나간 거 또 갖고 나오냐. M&A 얘기 나왔는데 별로 얘기도 없고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전에 상한가 갔던 가격보다도 못 올랐고 이건 뜨뜻미지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향후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4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M&A설이 불거지거나 했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변동이에요, 전체적인. 그래서 2012년도에 6월 8일 날 김택진 대표이사가 넥슨 재팬 쪽으로 지분을 넘기게 되죠. 본인이 갖고 있던 대략 한 25% 수준의 지분 중에서 무려 14.7%를 넘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의 지분을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상 3분의 2 수준을 넘겼다? 글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2014년 10월 8일 날 넥슨 코리아를 통해서 추가 지분을 편입했는데 불과 0.3%대의 추가 지분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 얼마 정도예요? 7% 기준이니까 대략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3개월 이후죠. 그래서 1월 27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공시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참여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M&A 설이 불거질 수 있을 정도로 김택진 대표이사는 엄청난 지분을 그렇게 많이 넘겼을까?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뭐가 되죠? 14.7%에서 0.3%대의 지분만을 편입하고도 시장에 이슈를 불거지게 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1월 28일 날 기준에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 종목이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뭔가 상당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A에 관련된 내용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M&A 관련된 내용부터 일단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12년 6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택진 대표이사의 지분을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통적으로 외국계 게임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이 공통된 추진 방안이었죠. 어찌됐건 그 부분은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14년 10월 공교롭게도 이때 그 매수를 추가 편입을 했을 때 주가가 NC소프트의 최저 바닥입니다. 12만 2천 원까지 밀렸을 때 공교롭게도 추가 편입이 일부 됐는데 왜 그랬을까 부분도 뒤에 또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은요. 15년 1월인데 왜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분 신고의 목적을 바꿨을까?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요.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첫 번째로는 제일 문제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질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뭐 차분하게 시간 많으실 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M&A 설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넥슨 쪽에서 15.08%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김택진 대표이사가 9.98%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기의 지분에서 왜 3분의 2가 달하는 3분의 2 좀 달하는 그런 지분을 넘겼을까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M&A 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사주 부분이 8.99%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에 주주 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물론 임시주총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월에 바로 주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한다? 그거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택진 대표이사보다 넥슨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까.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M&A 쪽은 조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택진 대표이사나 넥슨 쪽에서도 M&A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쪽 면에서 다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수준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경영권 방어수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사주 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M&A를 위해서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자사주를 매각했을 때 과연 어떠한 매각 대상이 누가 인수를 할까?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호 지분으로 형성이 될까? 또 한 가지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주주 명부가 폐쇄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사주 부분을 지금 넘긴다 해도 의결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는 자사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택진 대표이사의 직접 취득 이것도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우호 세력 확보 뭐 이러한 부분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넥슨과 NC소프트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부부도 아니고 아무리 절친한 선후배 관계라고 할지라도 절반도 아니고 14.7
수치도 희한하죠. 15%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4.7이라면 진짜 0. 몇 프로만 가지고도 시장의 이슈 15%에 대한 이슈를 나타낼 수 있는 지분을 줬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2년 6월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의혹은 뭐가 있겠습니까?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편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단순 투자 목적을 공시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경영권,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의식을 표출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무엇인가 바뀌었다? 아닙니다. 목적의식이 다른데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넥슨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처음 지분을 인수를 할 때부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될 겁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손실.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넥슨이라는 법인이 지분을 인수한 거지 김택진 회장과의 관계가 있는 김정주 회장이 인수를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넥슨 쪽에서 투자한 8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죠. 원화 기준으로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화를 적어드립니다. 제가 엔화 부분으로 따졌을 때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대략 533억 엔 정도가 됩니다. 이 엔화를 투자한 금액에 있어서 뭐가 발생될 수 있죠? 평가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될 수 있고 환차손 혹은 환차이익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넥슨도 당연히 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잘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주주총회 할 때 이쪽에서 만약에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책임을 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땐 이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환율 움직임과 함께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표 부분 화면에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놓고 보시지 마세요.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왼쪽부터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2012년도 6월 당시에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3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다는 거죠. N으로 기준다. N 기준에 533억 N. 그리고 그때 당시 환율은 14.7.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도 10월경에 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분에 대해서 뭐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언급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갔을까? 이 부분 놓고 보시면은요.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평가손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주가가 좀 일부 밀려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엔 희한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 자체가 밀려 떨어집니다. 환율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손이, 주식 평가손은 발생이 되는데 환차 이익이 발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어떻게 됐죠? 이번에 지분을 어찌됐건 간에 0.3% 이상을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을 때가 얼마예요? 12만 2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12만 2천 원을 계산을 해준다면 투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900억. 그러니까 8천억을 투자해서 반쪽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환율이 아무리 환차익이 난다 할지라도 계산해줬을 때는 395억엔. 다시 얘기한다면 533억 원 엔 대비해서 130억 엔 이상을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부분도 그 당시엔 지금 뭐 상당히 탄력이 나와서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평가손이 아니에요. 지금 평가이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종가 기준으로 대략 6,944억 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기준에 환율을 대비한다면은 771억 엔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0억 원대 이상, 240억 엔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여기다가 대서 뭐 M&A라든가 뭐 경영권 얘기라든가 얘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전부터 맨 처음 지분을 넘길 때부터 우리 그러면 나중에 평가손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이슈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의 체결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분을 14.7%를 넘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도 지난해 10월 8일 날 지분을 편입했을 때 그 편입 신고가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서 7%의 매수를 단행했죠. 시가총액 4조 이상을 그랬어요. 거의 그렇다면은 얼마입니까? 2천억 이상, 3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매집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10월에 지분 신고한 이후에 주주총회 앞두고 뭔가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미리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청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환차익, 환차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앞으로의 흐름이라든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에는요. 물론 예전에 SK라든가 KTNG에 소볼인 들어와서 그린메일 청구하고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M&A의 일회성 재료 이러한 부분에 움직이기보다는요. 어떤 부분이요? 펀더멘털 쪽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 매수 주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단가에 어떻게 편입을 했느냐 시장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 펀더멘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료, 단기적인 이슈만을 놓고 보시면은 대형주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야, 뭔가 조금 그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희망적인 내용 없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화면이 좀 뿌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부분이 되는데 공매도 얘기하면은 겁을 내실 거예요. 아우, 왜 공매도를 갖고 나와? 괜히 또 주가 밀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4,900주. 뭐 이 정도뿐이 없어요. 예? 하루 거래량이 막 200만 주 가까이 터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거는 이겁니다. 대차 거래. 빨간색 확 보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만 주, 71만 주, 6만 8천 주, 18만 주. 이야, 그럼 대차에서 가지고 간 물량, 최근이죠? 상한가 이후에 대차에서 가지고 간 물량이 120만 주에 달합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요? 대략 5%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뜨악 하실 거예요. 야, 대차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공매도 해가지고 주가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시는 분들은 쉬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차 거래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매도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가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에퀴티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퀀트 트레이드, 그리고 과매도 부분 결제를 위한 결제용도 있고요. ETF 설정을 위한 차입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파생 상품에 대한 해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팁이요. 아마도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이러한 기사 내용이나 정확한 분석 내용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대차 거래에 있어서요. 차입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갑니다. 이해되세요? 대차 거래를 하게 되면요. 지금 대차 거래 굉장히 큰 물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가져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간 쪽에 뭐가 있다? 의결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M&A 가능성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대차 거래를 놓고 보면서 혹시라도 왜곡된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에 출회될 물량 자체는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혹시라도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지분권 분쟁이 장내에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차 거래에서 차입자가 가지고 가는 지분권을 가지고 표대거래를 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을 팁으로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왜? 라는 코너 NC소프트 오늘 시원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종목 설명도 뭐 나름대로 시원하게 드리려고 해봤는데 글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앞부분에 누구나 아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말고 뒤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내용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것을 남들과 똑같이 해석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힘들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공부하시는 시간인데요. 3주차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자라는 그러한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주도주, 제가 판단할 때는요. 수급이 개선되고 그리고 매수 주체 세력이 뚜렷한 종목이 시장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는 뭐 매집된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혹은 횡보할 때 눌림목에서 편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밑에서 편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살려고 했는데 벌써 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죠. 실적도 좋아졌죠. 수출줍니다. 그러한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지우고 써드릴 텐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실 때에 주도주를 편입하신다는 관점이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녹화 방송 놓고 보시면은요, 제가 주도주 편입하는 방법 드렸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매집주 중에서 악재가 있는 종목은 단기적인 악재가 되겠죠. 단기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은 매수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매집은 단행됐는데 단기 시장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 평균 단가 수준 혹은 그 이하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편입을 못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흔들리시죠. 수급에 매집의 그러한 흐름을 보지를 않고 이러한 악재 요인만 놓고 보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수급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악재가 수급을 이겨서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이 연출되는지, 아니면 혹은 반등 추세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룹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잘 놓고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 8월 27일 이후에 개인들은 물량을 얼마를 뺏겼다? 980만 주에서 350만 주를 빼보면은요, 얼마 나오냐면 63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죠? 630만 주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주도주 매집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상장 주식수. 그렇죠? 그럼 대한항공의 상장 주식수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860만 주예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00만 주면 약 얼마가 됩니까? 11%다. 그럼 또 윤정두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10%에서 15% 정도 매집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대략 30에서 50% 이상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시점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편입하시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쪽 구간입니다. 작년 12월이에요. 12월 8일 기준에서 오너 리스크가 터져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면 뭡니까? 유가가 급락을 해서 항공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원래는 1등주가 먼저 가고 2등주인 아시아나가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오히려 12월 8일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조금 더 갔어요. 그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은 급등이 나오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좀 멀리 길게 보시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11%에 대한 매집이 단행된 평균 단가가 대략 4만 원 정도 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4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꼬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상당 부분까지 내려왔죠. 4만 2천 원대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야, 그래도 비싸다.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프리미엄까지 주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중간부터 해서 이 정도 라인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HTS상에서 검색하실 때 나오는 매수 평균 단가 11월 이후, 그러니까 약 6%대 매집이 단행된 평균 단가는 4만 4천 원이라는 겁니다. 4만 4천 원의 매수 단가가 편입이 돼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 눌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에서 다시 돌려지는 힘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국제강, 과거 동국제강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여타 종목군들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집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룹 전체적인 차원이 아닌 오너의 리스크 부분이 부각되거나 혹은 단기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편입하실 수 있는 편입 구간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은 물량 아닙니다. 11%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단행돼 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고 유가 설명드릴 때 항공주 설명드렸고요. 오늘 또 환율 설명드릴 때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왜? 엔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엔화 부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권에 놓아두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드릴 텐데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뭐 SK네트워크스 보시면은 야 이거 다행이네요. 왜 다행이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연구원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재우다 보니까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디 중간에 이상한 데서 막 해놓은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지분을 약 9% 정도 개인들이 뺏겼단 말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SK네트워크스도 수조 원입니다, 지금. 그쵸?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에요. 근데 9%의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을 뺏기고 주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지금 이것까지 제가 평균 단가를 다 뽑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뭔가의 악재 요인인가 이런 부분이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바닥 반등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가파르다. V자형 반등, 가파른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매집이 단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 보여드린 것, 또 둘째 날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다시 떠넘겨진 지분은 요만큼 뿐이 없어요. 거기에 저쪽에서 매수한 쪽이 손절했다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물량을 굉장히 크게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의 물량 정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주의 경우, 대형주 기준입니다. 대형주 기준의 매집주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매수 평균 단가도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손바뀜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가 됩니까? 일단 매집주에 대해서 악재 요인이, 단기 악재 요인이 생기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편입하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더 명확한 걸 하나 또 말씀드려야죠. 누구도 모르는 내용. 이 내용은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손바뀜에 대한 내용을 막연했던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긴 하고 그리고 앞 시간에 바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지 화면 통해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HTS에 나오는 투자자 매수 평균 단가. 지금 보니까 뭐 여타 증권사들 보니까요. 작년 8월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그 시세를, 그 데이터를 전부 뽑아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준 정도로 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정확한 수치냐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죠. 추정치입니다. 일단 추정치고요. 두 번째, 투자 주체 세력의 손바뀜 현상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하이닉스 기억나세요? 하이닉스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매집도 어마어마하게 단행이 됐습니다. 얼마? 1억 4천만 주. 20%의 매집. 근데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면 저 바닥에서 다 매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 바닥에서 매수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또 실적 개선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바뀜이 계속 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종목을 다시 접근해서 대응할 때 최근의 손바뀜 단가를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NC소프트 말씀드렸으니까요. NC소프트 다시 차트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멀리 당겼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HTS상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렸죠. M&A 이슈 불거지면서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는 누군가가 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고 나갈 사람 팔고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건 뭐예요? 순매수라는 거예요. 순매수.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매수. 순매수가 왜 중요한 단어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 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곳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강조를 드릴 텐데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얼마 터집니까? 거래량은 사실상 29일이 더 많습니다. 19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인데 1월 28일은 얼마? 10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 96만 주가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때는 상한가가 잠시 풀리고 상한가 수준에서 다 거래가 돼버렸어요. 상한가 수준에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관 펀드 매니저가 상한가에 샀다가 상한가 풀어가지고 다시 샀다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손바뀜이 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18만 9천 원 하던 NC소프트가 상한가가 나와서 21만 7천 원이 되다 보니까 그럼 수익 확정. 혹은 더 높은 데서 샀으면 일단 손실 확정 끝.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뭐 재편입하려면 재편입하고. 이러한 개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은 28일 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맨 위가 순매수 기준입니다. 맨 위가 순매수 기준이에요. 거래량은 96만 주인데 개인은 어떻게 됐다? 4만 6천 주밖에 안 뺏겼다? 그럴까요, 진짜? 4만 6천 주만 뺏기고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 그날 매도가 16만 8천 주고요. 기관 매수가 11만 5천 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쪽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대부분이 손절이나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물량이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던질 곳은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순수하게 손바뀜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창고 동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시면 되냐면요. 1월 28일 날 매도 매수 상위 창구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그래요. 아이고야, 이거 뭐 창구 바꿀 수 있지. 안 바꾼다고요. 왜? 대형주는요, 창구 바꾸면 수수료가 더 나가요. 자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창구를 왜 바꿔요? 이해되세요? 절대 창고 안 바꿉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근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저도 30년 동안 못 봐왔습니다. 저도 한 30년 했어요, 주식.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외국인들 팔았죠? 외국계 창구가 외국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티그룹 쪽 팔았죠? 팔았으면 손바뀜하고 나간 거예요. 끝이에요. 저는 없어. 이쪽 어떻게 됩니까? 모건서울이나 맥커리 쪽 또 국내 창구에서 매수를 했을 텐데 이쪽은 순수하게 샀다는 거 얼마에? 21만 6천 원대 이상. 그 가격에 손바뀜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죠. 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윤정두가 처음에 얘기했던 17만 5천 원 평균 단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저 위에 있고 못 움직이고.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놓고 보시면 1월 28일, 29일, 30일, 2월 2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수 기준이 순매수 아니에요. 이거 절대. 또 순매수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 저게 또 사실은 다 손바뀜이 100%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희망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자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 기관 28일 날 합산해 35만 주 이렇게 쭉 계산을 하시면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어제까지죠. 85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85만 주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몇 퍼센트? 대략 4% 가까운 물량. 하이닉스로 따지면요. 4%면요. 무려 몇 주인가요? 7억 주니까 2,800만 주예요. 2,800만 주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 자체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저 정도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량이 손바뀜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1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지분 신고하고 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HTS상에서 추정치 나온 거예요. 윤정두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추정치가 17만 5천 원 정도 대략. 그렇게 해서 150만 주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냐면요. 2,625억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물량 손바뀜이 됐으면 4%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1%가 돼야 되는데 11%가 아니에요. 지분 그대로 7% 정도 뺏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4일부터 1월 27일 중에서 85만 주가 저는 손바뀜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바뀜이 대부분 많이 됐다. 그리고 그 85만 주가 평균 단가가 21만 2,800원 정도의 손바뀜이 됐다는 겁니다. 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막 거래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65만 주는 예전 그대로 17만 5천 원 평균 단가라고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50만 주를 2,946억을 지금 매수한 거예요. 적은 물량 아닙니다. 이 2,946억 원을 150만 주로 나누게 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19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9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19만 5천 원까지. 근데 거기서 재미난 게 뭐죠? 강한 반등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7% 움직이려면 헉헉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야. 가볍게. 왜? 유통 물량 중에서 3천억 원 이상이 매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N소프트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하실 겁니다. 19만 6천 원인데 단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오늘 또 종가가 21만 5천 원까지 가버렸어. 그럼 제가 부랴부랴 그거 갑자기 갖고 나왔겠습니까? 주말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5에서 10% 매수한 종목, 매집한 종목의 경우에는 첫 방송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30에서 50% 이상의 시세를 내주어야만 3천억씩 이렇게 매수한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 지금 19만 6천 원이면 쉽게 생각해서 20만 원이면 얼마겠어요? 제 산술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26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주가 흐름. 왜? 고점이 38만 원인데 왜 그 주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수급 라인도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M&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리에서 조금 지원해 두세요. 팁 하나 드렸잖아요. 대차거래 지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분만 M&A 부분은 조금 그냥 들고 계시고 누가 M&A 얘기하면 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너 대차거래 의결권 있는 거 뭐 알아 몰라?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기사 하나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으로 만족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도주가 뭐다? 매집된 게 주도주라 했잖아요. 매집된 거에 대한 해석을 1분이라도 더 공부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무료 문자 메시지 받으시는 분들께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몇 조 원짜리 종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세가 바뀌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매매 기준 잡으셔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돼지가 되면 안 돼요. 예? 곰과 황소처럼 비관론자, 낙관론자 혹은 비관론자 쪽에 무게감을 두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내 주장만 있으면 기준만 있으면 시장에서 절대 손해나시는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나머지 시간 11시부터 저희 815TV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장중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해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도주들 여러분들께서 꼭 잡으셔야 되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